작품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심장 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심장 이식의 병리는 recipient heart, 어떤 사람들이 심장을 이식받는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도너 심장은 정상인가, 그 다음에 그 알로그라프트가 된 다음에 심장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1996년도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996년도면은 이제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서울대학교 병원보에 쓴 이제 수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재활용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일제 시대에는 녹그릇을 재활용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녹그릇 가지고 밥을 먹는데 전쟁 물자가 필요하고 탄피가 필요해서 녹그릇을 전부 다 기증받아서 군수 물자 만드는 데 쓰기도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정육점에서 신문지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신문지는 정육점용이고, 그 다음에 찐빵, 군밤, 호떡 장수들은 이제 그 신문지가 아니라 잡지에 있는 것을 접어서 깔때기처럼 만들어서 기증받았기 때문에 그건 그쪽으로 재활용됐습니다. 요즘은 이제 건설 폐기물이 또 인기인데, 건설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돈 받아가고 그거를 뽀개서 철근 따로 모래 따로 또 팔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사실은 사람도 죽을 때 각막, 심장, 폐, 간, 이식, 췌장, 소장 등 여러 가지 이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각막이나 심장 판막들은 죽은 후에 떼어내서 호모그라프트를 쓰고, 심장과 폐는 죽기 전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떼는 것이죠. 조금 아까 그 영화가 Never Let Me Go라는 가주오 이시구로 라는 일본 사람인데 영국에서 공부해서 영국 작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소설에 대한 영화인데 참 좋은 영화예요. 제가 너무나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영화인데, 그래서 1996년으로 다시 돌아가서 1996년에 3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병리과 41살 때예요. 41살 때 이제 우리보다 1년 선배인 성숙한 교수, 2년 선배인 오영숙 교수, 각각 흉부외과 마취과 교수 요 3명이서 함께 피츠버그에 가서 한 달 동안 아파트를 빌려서 셋이서 밥 해먹고 자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우리도 장기 이식을 좀 적극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상황이 1992년도에 아산병원에서 심장 이식을 처음 했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병원은 아직 심장 이식을 시작을 못했고 폐 이식도 못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심장이나 폐 이식은 수술 자체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데, 그 다음에 수술한 후에 어떻게 모니터링 하느냐가 문제여서 트랜스브론키얼 바이옵시라든지 엔도마이크럴 바이옵시 등 이런 병리과의 역할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남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명이서 같이 피츠버그에 가서 한 달 묵으면서 하는 일은 뭐냐면, 그 피츠버그의 그 장기 이식 센터에서 심장 이식, 폐 이식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배우고 습득하는 건데, 주로 이제 교통사고나 그런 데서 갑자기 뇌 손상이 돼서 그런 경우에 오기 때문에 항상 그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3시 이제 낮에는 병원 가서 조금 빈둥빈둥 대다가 밤이 되면 갑자기 콜 받으면 확 뛰어나가고 이제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장기 이식에서의 그 병리과의 역할을 서로 이제 흉부외과와 이제 마취과와 내과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팀워크를 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감염과 이식 거부, 요거는 이제 정반대의 상황이죠. 그래서 감염이 되었는 아니고 이식 거부라면은 이제 면역을 조절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병리과가 아주 위험한 칼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날 이제 피츠버그에 생활을 시작했는데, 3월 30일 날 서울에서 이제 그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온 소식, 그리고 이제 알게 된 것이 당시 고려의대 산부인과 입국식이었어요. 1년차 전공의한테 술을 너무 많이 마시게 해가지고 1년차가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산부인과 전공의가 사망하면서 장기 기증을 해서 심장은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돼서 심장 이식을 한 것이 서울대학병원의 첫 번째 심장 이식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6명한테 장기를 기증했다는 그런 슬픈 소식이지만 참 어처구니 없지만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 이식이라는 것이 콩팥이나 간 이식 등은 부분 이식이 가능하지만 심장 이식은 부분 이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처절한 싸움이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몸 스스로 장기 이식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다음 이제 요거는 이제 이분이 그 전에 그 폐 이식을 했던 도너라는 뜻이죠. 그리고서 이 사람도 이제 아까 해일 시험 그 보딩 스쿨의 학생으로서 졸업한 다음에 하나하나 장기를 떼주면서 이제 자기 삶을 마감하는 건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자기의 그 캐시와 토미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린 그림의 예술성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장기이식 마지막 장기이식 하는 것을 그게 이제 2017년 노벨상 수상작이기도 하고 내용이 참 괜찮습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들 유관검사실입니다. 유관검사실에 지금은 여기에 그 그로스랩이 3대 들어있고 그런 그쪽이고, 그런데 여기에 부검 테이블이 있었고, 부검 테이블에서 뭐 완전한 수술 가운을 입고 하는데 마취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드레이핑을 하고 가슴을 열어서 메디안 스터너토미를 해서 본소로 스터넘을 열고 리트랙터로 열어서 꺼내는데, 이제 심장을 꺼내는 것보다 이런 걸 꺼냅니다. 펄모너리 아터리와 바이포케이션 있는 것, 에올틱 밸브, 에올틱 아치. 결국 이제 이 밸브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호모그라프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실제 상황인데 그 펄모닉 사람의 밸브를 호모그라프트로 쓰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메케니컬 밸브처럼 그 안티코아굴레이션이 필요도 없고 해서 이런 모양으로 이걸 떼어낸 다음에 프리저베이션을 해서 프로그램드 프리징, 그러니까 그 아이스 크리스탈이 생기지 않도록 프리징을 해서 그 다음 환자한테 하는 것이 이게 호모그라프트 채취하는 과정인데, 그 당시에 이제 호모그라프트라는 기술을 미국에서 많이 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도 하자. 그래서 이 환자를 이제 부검을 하게 됐는데 호모그라프트 캔디데이트가 돼서 흉부외과 선생님이 와서 호모그라프트를 채취하고 나머지 부검을 했던 그런 사례예요. 어떻게 보면 좀 사실은 요즘도 그 호모그라프트라는 것은 합법적이고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심장 수술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는 어떤 집에서 자살한 사건이었는데, 그 외부에서 자살했는데 그걸 그 가족들이 시신 기증 의사를 밝혀서 시신 기증에서 호모그라프트를 뗐던 상황입니다. 사실 그 심장 병리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할 일 없고 이제 그런 건데, 사실 그 임상의사 입장에서 아주 그 작은 조직에 대한 어떤 그 갈망, 아주 그런 것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피츠버그에서 배우면서 사진 찍어온 그 현장의 사진들인데, 렁이죠. 렁인데 이제 오가나이징 뉴모니아가 있는데 트랜스브론키얼 렁 바이옵시를 해서 브론쿠스를 통해서 렁 파렌키마를 바이옵시해서 여기에서 렁 리젝션의 소견을 찾아내는 건데, 렁 리젝션도 이제 베스큘라 리젝션, 그러니까 캐필라리 주변에 아터리올 주변에 그 셀룰라 리젝션이 있는가 하면 브론키올라이티스 오블리터런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병변입니다. 사실 그 심장이나 렁에서 캐필라리 주변에 림포사이트가 모이는 것 그 자체는
그것은 사실 어떤 리젝션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렁의 심장의 기능을 확 떨어뜨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모니터링 수단이고 렁에서는 브론키올라이티스 오블리트란스인데 결국 이 작은 조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그 스무스 머슬이 있는 사이에 그래뉼레이션 티슈가 있다. 그리고 이것도 이런 그 브론키올 안에 그래뉼레이션 티슈로 차 있다. 이렇게 폴리포이드한 그래뉼레이션 티슈가 발견된다. 이것이 이제 브론키올라이티스 오블리트란스고 이러한 작은 병변이 폐 속에 쫙 깔렸다고 하면은 그 expiratory volume 1 세컨드 같은 것이 많이 감소하겠죠. 결국 이제 브론키올라이티스 오블리트란스가 가장 중요한 모니터링 수단인데 그런 걸 보고요. 요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거는 사실 그 GVHD의 렁 바이옵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렁 트랜스플란테이션 아니래도 볼 수가 있는데 보다시피 이 브론키알 루멘 안에 에피셀리알 셀은 요거 남아 있고 나머지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기도 에피셀리알 셀은 여기 남아 있고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 에피셀리알 셀이 남아 있는 부분에 그 밑에는 깨끗한데 없는 부분에는 림포사이트가 쫙 모여 있습니다. 결국 이 브론키얼 에피셀리얼 셀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은 여기에 모여 있는 T셀들이 모여서 이 에피셀리얼 셀을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뉼레이션 티슈가 생기면서 이렇게 막고 브론키올라이티스 오블리트란스가 된다. 이제 그래서 결국 이러한 그 브론키올라이티스 오블리트란스의 전 단계인 그 브론키얼 리젝션 이런 것을 보는 게 렁 트랜스플란테이션 리젝션의 이제 핵심이고 또 GVHD에서도 이런 소견을 이제 보는 겁니다. 반면 이제 렁에서도 인펙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CMV 인펙션이나 뉴모시스티스 카르니아의 그 인펙션 같은 것,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필라멘터스 오가니즘 이런 그 인펙션의 증거를 찾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렁 트랜스플란테이션 바이옵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때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을 시작하러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1996년에 돌아와서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그 목표랄까 임무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렁 바이옵시를 주로 했기 때문에 렁 바이옵시 샘플을 이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보통 보는 렁 바이옵시 샘플은 이렇잖아요. 이게 결국은 표면 장력 때문에 이 알베올라 서펙턴트가 이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뭉치는 건데 요거는 어떻게 처리했냐면 이 렁 조직을 포르말린에 집어넣으면 보이지 않는 작은 에어버블이 이 렁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액티베이션해서 그거를 확장시켜서 포르말린으로 리플레이스하는 방법은 백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렁 조직을 그 물속에다 담근 상태에서 뜨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백큐을 걸면 꼭 사이다나 콜라에 그 거품 나오는 것처럼 렁 조직 안에서 거품이 점점 커지면서 뻥뻥 터지면서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스페시멘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샘플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이 뭐 그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어서 이를테면 주사기 속에 그 시린지에 포르말린을 넣고 렁 조직을 넣은 상태에서 이거를 그 스타일렛 이걸 빼보세요. 그러면 이제 백큐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렁 안에서 공기가 나오면서 포르말린 인퓨전이 자연스럽게 돼서 이거는 어떤 작은 트랜스브론키얼 렁 바이옵시 샘플을 처리하는 데서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1996년에 했던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서울대학병원 첫 번째 렁 트랜스플란테이션 환자가 28살인가 여자였는데 이런 병이었습니다. 뭐죠? 림펜지올 레오마이오마토시스. 그래서 이게 육안적으로 봐도 그렇고 렁 전체에 걸쳐서 허니커밍이 일어났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죠. 엑스레이 봐도 그렇고 이렇게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림펜지올 레오마이오마토시스나 히스테스토시스 X가 이제 이런 식으로 디퓨즈한 파렌키멀 디스트럭션을 동반하는 시스틱 리전이 나타나죠.
엠피세마하고 다른 점은 엠피세마는 물론 이제 서플루랄 그다음에 페리브론키알 엠피세마, 센트럴 로뷸라 엠피세마 그런 식으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분포가 호모지니어스하지 않다는 점이고, 현미경으로 볼 때는 이것처럼 이 스무스 머슬 노듈이 이 에어시스트 마진을 둘러싸는 이런 소견이 안 보이고, 오히려 에어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여기 있는 그 렁 파렌키마는 디스트로이드 풀모나리 파렌키마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무스 머슬이 없이 나머지만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티팩트인지 엠피세마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림펜지얼 레이마토시스인지는 이런 식의 소견을 보면 결국 이제 그 스무스 머슬 프롤리퍼레이션이 림페틱 스무스 머슬 프롤리퍼레이션이 렁 파렌키마에 나타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에스트로겐 리셉터를 해봐도 이제 이렇게 잘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첫 번째 트랜스플란테이션 하고서 얼마나 공을 들였겠습니까? 공을 들였는데 결국 이제 한 달 살고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해서 그 사람을 이제 시스템 오토피를 해서 이제 이게 떼어낸 렁과 하트고, 이게 키드니인데 키드니에 엔지오마이올라이포마가 이렇게 있죠. 그 림펜지올레메마토시스, 투버로스클레로시스 그런 환자였으니까. 그래서 그랬고, 이 렁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그 아나스토모시스한 브론키얼 아나스토모시스한 자리가 보입니다. 레프트, 라이트 브론쿠스, 레프트 브론쿠스에 여기에 그 꼬맨 자리가 있고, 꼬맨 자리에 디스탈 쪽으로 약간 이제 그 사이노틱하죠. 그래서 여기에 인펙션을 동반한 이제 병변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 캔디다가 있는데, 캔디다는 그 에어스페이스에 노출되면은 이스트 형태를 보이지만 아네로빅 그 파렌키마로 들어가면 이런 그 뭐죠? 이런 하이페 하이페 형태를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트가 이제 겉에 깔려 있고 속으로 이제 하이페가 보이는, 수도 하이페가 보이는 그런 소견이 그 꼬맨 자국을 중심으로 있어서, 그게 여기를 통해서 페리카디움으로 들어가서 페리카디얼 이제 그 인펙션까지 일어나서 결국 사망을 했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실 그 렁과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은 둘 다 뭐 이렇게 수술 자체는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요. 뭐 보다시피 렁도 플루라로 삥 둘러싸여 있어서 폴모나리 베인과 폴모나리 아터리, 브론쿠스 이 세 가지 연결하면 끝. 뭐 너브를 연결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고. 그래서 사실 렁 같은 경우도 그 한쪽 렁 싱글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인펙션이 아닌 그 UIP나 그 IPF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 히스테오시토시스 X, 림펜지올 마이오마토시스 등등 크로닉 렁 페일러를 일으키는 non infectious disease가 주로 이제 캔디데이트가 됩니다.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하는 기술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보다시피 라이트 에이트리움의 뒤쪽은 남겨놓고 레프트 에이트리움의 뒤쪽 남겨놓고 에올타와 폴모나리 트렁크를 자르면 요게 이제 그 받을 사람 이렇게 떼어낸 거니까, 우리가 심장을 트랜스플란테이션 심장을 받으면 에이트리움의 뒤쪽 그 레프트 에이트리움의 뒤쪽 폴모나리 베인 부분은 없는 이런 상태의 심장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심을 때도 이렇게 심고, 이렇게 하거나 요거를 이제 바이 에이트리얼 아나스토모시스라고 그러죠. 라이트 에이트리움, 레프트 에이트리움의 아나스토모시스를 하는 것이고, 아니면 바이 케이벌 아나스토모시스라고 그래서 레프트 에이트리움의 폴모나리 베인은 마찬가지인데 SVC 자르고 IVC 잘라서 그렇게 아나스토모시스하는 그런 수술 방법인데, 둘 다 뭐 그 자체는 용이합니다. 1996년에 우리나라 서울 우리 병원에서 처음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하고 13년 후 이때부터는 이제 코너스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는 아직 뇌사라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반불법으로 합의에 의해서 그 장기 이식을 그 심장 폐 이식을 했던 거기 때문에 별로 없다가 코너스가 이제 국가가 이제 그 도너와 리시피엔트를 관리하는 그런 제도로 가면서 96년부터 이제 코너스에서 집계한 것이 나오는데, 보다시피 이제
13년 만에 8케이스밖에 안 했으니까 여전히 폐이식은 참 힘들었던 경우고, 심장 이식은 이제 13년 만에 64케이스. 그렇게 그 정도가 되고, 지금 현재 작년 통계로 194명의 심장 이식과 157명의 폐이식이 전국 우리나라 전체 통계로 이렇게 잡히고 있어서 아직도 뭐 많지는 않지만 이런 환자들이 전부 이제 살아서 쌓여 있기 때문에 트랜스플란테이션 바이옵시 숫자는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니터링 하는 방법이 이제 엔도마이오카드 바이옵시인데, 엔도마이오카드 바이옵시라는 게 사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심장을 이식해 놓고서 또 바이옵시 한다고 심장 다 떼가면 어떡하느냐고 하는 그 환자들의 불평이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이제 하다 보면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면서 잘 따르면서 이 심장을 오래도록 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엔도마이오카드 바이옵시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샘플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이뮨 서프레션 하는 그 트렌드를 보여주는 건데, 인덕션 세라피가 있고 메인터넌스 세라피가 있는데, 인덕션은 뭐 그 다 천편일률적이에요. 메인터넌스는 과거에는 사이클로스포린을 쓰다가 타크롤리무스로 바뀝니다. 사이클로스포린이 떨어지면서 타크롤리무스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MMF가 올라가면서 아자티오프린이 떨어지고, 제가 1996년도 피츠버그에 가 있을 당시에 이 타크롤리무스가 FK506이라는 약 이름으로 해서 임상 시험을 하던 그 병원이었어요. 그때 96년도쯤에 이제 개발되었던 그런 약인데, 지금은 이게 이제 그 주로 해서 이게 이제 60% 모든 환자가 아니라 60% 환자가 타크롤리무스를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약을 이제 투여하면서 베이슬라인 이뮤노서프레션 한 다음에 프레드니솔론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프레드니솔론을 이제 쓰면서 조금 더 쓰고 덜 쓰고 그다음에 하이도스로 임시로 쓰고 하는 것이 이 엔도마이오카드 바이옵시 모니터링을 한 결과에 따라서 PD를 갑자기 확 줘서 그 리젝션을 그 컨트롤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PD를 쓴다는 것이 환자한테는 참 부담스러워서 리젝션이 아니기를 바라는 임상의사의 마음이 참 많죠. 그래서 리젝션이 우리한테 웬만하면 아닌 걸로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익스플란트 리스피언트 핫, 우리가 이제 심장 이식으로 떼어낸 심장들을 우리가 받게 되면 무슨 병이냐 보면 다 카디오마이오패스라고 하죠. 카디오마이오패스라는 것은 마이오카디움의 페일리어인데, 레프트 벤트리큘러 마이오카디움이 잘 뛰지 못해서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져서 그래서 심장이 핫페일리어가 돼서 떼어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카디오마이오패스라고 쓰는 임상적인 용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 카디오마이오패스가 있고, 하나는 그냥 핫페일리어를 카디오마이오패스라고 다일레이티드 DCMP라고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결국 남은 것은 레프트 벤트리큘러 컨트랙타일 페일리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DCMP라고 하는 임상 진단을 믿으면 안 되고, 그 환자가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마이오카드 인팍션으로 생긴 DCMP인지, 콘제니탈 하트 디지즈로 생긴 DCMP인지, 아니면 마이오카다이티스 때문에 생긴 DCMP인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일레이트 카디오마이오패스라고 임상적으로 쓰면 그 히스토리를 봐서 그 환자가 전에 프리비어스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가 그 로컬 이스케미아를 해서 로컬라이즈드 인팍션을 만들 수도 있지만, 멀티플 베슬 디지즈가 되면 여기저기가 다 좁아져 있는데 특별히 특정한 코로나리 아트리가 좁아진 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스케믹 카디오마이오패스라는 말도 쓰는 정도로 실제로 이스케미아가 카디오마이오패스의 많은 원인이고, 콘제니탈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그 클래식한 네로 센스의 카디오마이오패스는 마이오카다이티스든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이디오패스이든지 간에 마이오카디움의 디퓨즈 파이브로시스 혹은 디퓨즈 페일리어가 DCMP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익스플란트 하트에 대한 검사는 그렇게 뭐 많이 신경 쓰지도 않게 되는 게 사실이고, 때로는 우리가
보존 가치 내지는 교육 가치를 위해서 익스플랜트 하트를 자세히 보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어쨌든 간에 그 하트 페일러가 됐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밖에 이제 그 밸브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사항은 그 익스플랜트 하트에서 에오지노필릭 마이오카다이티스라는 진단명이 붙는 경우입니다. 저도 초창기에 요 환자를 포함해서 보면은 엔도카디움이 하얗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에오지노필이 많고 엔도마이오카달 파이브로시스, 레플러스 엔도카다이티스 등등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디스크립션과 아주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에오지노필 치면이 많은 엔도카달 파이브로시스를 동반하는 마이오카다이티스. 그 다음에 이거는 에오지노필 치면이 더 광범위해서 이렇게 되고 이거는 아주 루멘 자체가 좁아질 정도로 엔도카디알 시크닝이 상당히 심한 그런 건데 이 에오지노필릭 마이오카다이티스라는 그런 텀들에 대한 그 재해석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 환자의 근본적인 병이었느냐. 원래 다일레틱 카디오마이오패스가 있었는데 그 환자가 도뷰타민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노트로픽 에이전트를 쓰면서 이들에 대한 하이퍼센시티비티 리액션으로 에오지노필이 나타나면서 엔도카디알 파이브로시스가 2차적으로 생긴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어떤 시리즈에는 22%에서 이러한 에오지노필릭 마이오카다이티스가 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어쩌면 이 익스플랜트 하트에서 에오지노필릭 마이오카다이티스라는 것은 우리가 오버 다이어그노시스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하나의 소견을 현상을 기술하는 것일 수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인데 지금 이제 요 하트에서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라이트 벤트리클에 엔도카디알 시크닝이 있는 거예요. 라이트 벤트리클, 라이트 하트만 침범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카시노이드 하트 디지즈입니다. 카시노이드 서브스턴스가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면서 엔도카디움을 파이브로시스를 일으키는데 이 카시노이드 서브스턴스가 렁으로 가서 거기서 디메타볼라이즈 돼버리면 없어지기 때문에 레프트 사이디드 하트는 침범 안 하고 라이트 사이디드 하트만 엔도카디알 시크닝이 일으키는 게 카시노이드 하트 디지즈입니다. 그러면 그 카시노이드 튜머가 우리 몸에 여기저기 많이 생기는데 언제 생기냐면 콜론의 카시노이드 튜머가 리버 메타스타시스 했을 때 생깁니다. 왜냐하면 리버 역시 카시노이드 서브스턴스를 메타볼라이즈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리버에서 대부분 없어지고 리버 메타스타시스를 하게 되면 리버의 카시노이드 서브스턴스가 그냥 그 헤파틱 베인으로 노출되어서 라이트 하트로 와서 그때 카시노이드 하트 디시즈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드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데 ventricular assistant device.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트 페일러가 된 상태로 심장을 이제 버티다가 도너가 안 나타나니까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졌을 때 이 바드 ventricular assistant device는 left ventricle apex에서 피를 뽑아서 압력을 만들어서 에올타에다가 심어주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 때로는 에올타 안에 인트라 에올틱 벌룬 펌프라는 걸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혈압이 낮아진 상태에서 혈압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시술 방법 중에 바드인데 바드를 설치하면 당연히 스럼부스가 생기고 인펙션 위험이 생기고 심장 안에 디바이스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건 다 알고 심장 이식을 할 때 그 바드가를 설치했다는 것이 알로그라프트의 서바이벌에 문제가 생길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바드가 설치된 환자들은 스럼보시스, 인펙션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자세히 봐달라 이제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리커런스가 가능한 카디악 리전. 그러니까 샤가스 디시스, 아밀로도시스, 아이온 오버로드, 사코도시스 이런 병으로 사망했을 때는 그 질병든 심장은 떼어냈지만 이 병이 알로그라프트에서 리커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하죠. 아밀로이도시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서브스턴스가 심장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심장에 축적되는 거기 때문에 이식받은 심장에 아밀로이도시스가 재발할 가능성도 있고
샤가스 디지즈라는 것은 저도 이제 외국에서만 경험했는데 심파세틱 갱글리아의 이런 트로포조이트가 기생하는 기생충 질환입니다. 그래서 심파세틱 갱글리아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게 되면 심장 보고 자꾸 채찍질을 하는 거죠. 심장이 막 카테콜라민이 오버도스 된 것처럼 계속 해서 레프트 벤트리클러 페일러가 나타나는데, 그러한 병에서도 이 샤가스 디시즈 원인인 심파세틱 강글리아, 카디악 심파세틱 강글리아의 어떤 그 트로포조이트가 남아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 등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으로 그 이식을 받은 심장 트랜스플란테이션 리시피언트들은 그 알로그라프트에 이런 병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조금 뭐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너 하트를 우리는 건강한 심장을 이식받았다고 알지만 건강할 리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뇌사가 돼서 이제 결국 죽을 똥 말똥 하다가 결국 더 이상 살릴 가능성이 없으니까 심장을 떼냈으니까 그 심장이 정상일 리는 절대로 없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 뇌사된 상태에서 심장을 하는데 그나마 심장이 아직은 쓸만하겠다 싶어서 이제 도네이션을 한 건데, 그 심장 자체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도너의 CMV나 톡스플라즈마 등의 헤파타이티스 인펙션이 있는 도너일 때는 그게 이제 리시피언트 하트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고, 때로는 말리그넌시를 가진로 사망한 환자라면 말리그넌트 셀이 트랜스플란테이션과 함께 올 수도 있고, 또 헤모다이내믹 카테콜라민, 그러니까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등을 도파민을 많이 쓰는 환자들이 브레인 데스 환자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때문에 그 마이오카디움의 이스케믹 인주리가 흔히 동반됩니다. 그래서 뭐 코르티솔 그런 여러 가지 호르몬에 의한 마이오카디얼 데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 심장을 우리가 도너 리시피언트가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심장이 그저 건강한 심장을 본다고 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아직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실제로 관심 있는 것은 알로그라프트 리젝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이식한 심장에 그 리젝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이제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고민들을 조금씩은 해보는데, 결국 이제 패솔로지스트의 역할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한데요. 그 카디악 패솔로지는 어떻게 보면 임상의사하고 가까이 지내서 그분들과 수시로 소통하는 관계에서 어떤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저뿐만 아니라 카디악 패솔로지 하는 사람들은 카디올로지스트하고의 다양한 통로를 통한 소통을 통하고 환자에 대해서 그 환자에 대한 정보가 바로바로 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알로그라프트 패솔로지 중에서 이제 그 리젝션 패솔로지에 어큐셀룰라 리젝션, 안티보디 메디에이트 리젝션,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제 큐리티 리전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보는 것이고, 또 카디악 알로그라프트 바스큘러 패시 CAV라는 요게 이제 주로 이제 관심이 있는 질환이고, 또 이러한 리젝션을 미믹하는 그러한 컨디션, 그 다음에 이 리젝션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트 앤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에 대한 그 바이옵시 그레이딩은 이제 마거렛 빌링햄이라는 여자 스탠포드에 있는 패솔로지스트가 1990년에 이제 처음 개발한 요 시스템이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활용하는데, 그 빌링햄은 참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그분이 만들어낸 이 시스템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2004년에 리바이즈 돼 있고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16년 전의 시스템을 아직도 쓰는 분야가 별로 없는데, 결국 이 분야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그레이딩은 새로운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이들을 그룹핑해서 묶어버린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 이름으로 3A라고 하면은 2R이 되는 것이고, 리바이스드 그레이드 2가 되고, 그 이상은 사실 요즘 거의 안 나타나고,
그 다음에 1A, 1B, 2 이거는 전부 그냥 1R로 마일드 리젝션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이걸로 이렇게 바꿔서 해주려고 해도 그러면은 이게 그 1R 중에 2R에 가까운 1R인지 뭐 이걸 또 물을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딜레마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레이드 2다 그러면은 지금은 마일드지만 어쩌면 바로 3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게 좀 더 자세한 기술이죠. 페리베스큘라, 그 다음에 인터스티셜, 그 다음에 싱글 포커스 오브 마이오카드al 데미지, 그 다음에 more than two focus of myocardial damage. 그렇게 해서 결국 마이오사이트 데미지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아까 그 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페리베스큘라 림포시티 인필트레이션이라는 것은 early sign of rejection인 건 맞지만 그 자체가 당장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추럴 리스폰스라고 봐도 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런데 이 림포시틱 리액션이 마이오사이트를 둘러싸면서 마이오사이트를 죽이면 그것이 이제 실제로 마이오사이트의 양을 볼륨을 줄이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거부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이러한 똑같은 원리가 사실은 그 전에 마이오카다이티스를 진단할 때도 이런 원리였습니다. 마이오카다이티스라는 것은 마이오카디움의 림포사이트가 침현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결국 나타나는 현상은 마이오사이트가 죽어서 마이오사이트 엔자임이 그 시럼으로 나오느냐 그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마이오사이트 데미지라는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심장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 트랜스플란테이션도 그렇고 마이오카다이티스도 그렇고 마이오사이트 데미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우리가 리포트를 해주는 것이어서 여러분들 누가 봐도 이거는 패솔로지스트라면 어떤 이런 정도는 다 볼 수 있어서 이게 뭐 스페셜 카디악 패솔로지스트가 봐야 되는 그런 범주는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나 봐도 이제 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필요하면은 이제 임상에서 어떤 추가적인 요구를 이제 했을 때 그거를 커뮤니케이션하는 채널을 확보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단지 이것이 리젝션만 있는지 아니면은 그 다른 것이 있는지 그거를 보는 것은 또 역시 패솔로지스트가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임상의사한테 맡기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밖에 다른 병변이 있을 때 그거를 진단하는 것은 패솔로지스트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부심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겁니다. 안티버디 메디에이트 리젝션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이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가 나오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죠. 이런 그림들도 이렇게 페리베스큘라 림포시틱 인필트레이션 이렇게 많이 있어도 이것이 그 리버의 피스밀 네크로시스처럼 그 포탈 인플레이메이션만 있으면 여기에 그 파렌키멀 디스트럭션이 없다면 괜찮다 이제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페리베스큘라 림포시틱 인필트레이션만 있으면 좋고 인터스티셜 림포시틱 인필트레이션만 있어도 1B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림포사이트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전부 림포사이트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보면은 파이브로블라스트나 뭐 그런 그 스무스 머슬 셀이나 그런 그 non 림포시틱 그 인터스티셜 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 임상의사랑 같이 얘기할 때 처음에 보는 임상의사들은 이런 걸 보고도 막 림포사이트가 많다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다 림포사이트는 아니라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more than two focus of myocardial damage를 동반하는 파렌키말 림포시틱 인필트레이션이 있으면 그레이드 3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레이드 3, B, 4가 되면은 헤모레이징 네크로시스를 동반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엄청나게 나쁜 거고요. 왜 엔도마이오카드 바이옵시를 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 좀 너무나 트라우마틱하고 힘든 것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죠. 셀룰라 리젝션은 페리베스큘라 림포 그러니까 얼리 셀룰라 리젝션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마이오사이트의 데미지가 마이오사이트 네크로시스로부터 시작된다. 림포사이트 인필트레이션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진단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고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라이트 벤트클, 레프트 벤트클의 그 디퓨즈 프로세스냐. 이게 그 리버 바이옵시도 마찬가지고 엔도메칼 바이옵시도 디퓨즈 프로세스일 때 그 스몰 티슈 바이옵시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스코픽 레벨에서는 안 그렇다. 여기저기 심한 데도 있고 약한 데도 있고 하지만 크게 보면은 어떤 디퓨즈 인볼먼트 오브 리젝션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마이크로스코픽 레벨에서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몇 개 이상, 3개 이상의 바이옵시를 해라 하는 게 두 번째 요거에 대한 그 컴프로마이즈 하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그 클리니컬 심텀 가지고 진단이 안 되겠는가? 혹은 뭐 시럴로지 가지고 안 되겠는가? 현재까지 해보면 일부 어울리에서는 클리니컬 심텀이 안 나온다. 그렇지만 심할 때는 나온다. 그런데 심할 때 하는 거는 너무 늦으니까 결국 그 어큐 셀룰라 리젝션을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얻는 것밖에는 증상이 생기기 전에 나타나는 조직을 얻는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non immunologic damage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스케믹 데미지입니다. 마이오카디움에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제 정상적인 마이오카디움인데 이런 찌꺼기 같은 이런 찌꺼기들이 이제 있는 수가 있어요. 뭐 잘 보면은 이제 H&E로도 다 보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마이오사이트의 그 분포로 봐서 여기도 마이오사이트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이렇게 드롭아웃 돼 있는 것을 보면은 여기에 마이오사이트가 죽었다. 그런데 T 림포사이트 인필트레이션을 동반하지 않는 죽음이다. 결국 이스케미아다. 결국 그 페리오퍼러티브 이스케미아일 수도 있고 그 환자가 이식하기 전에 브레인 데스 상태에서 마이오카디알 데스가 생겼을 수도 있고 아무튼 non immunologic 마이오카디알 데미지가 있고 또 previous biopsy site 이게 워낙 자주 하기 때문에 바이옵시를 하면은 항상 지난번에 갔던 그 코스로 바이옵시가 돼서 지난번 바이옵시 했던 자리가 또 걸리는 수가 많다고 그래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previous biopsy 사이트가 나타나도 놀라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맞긴 한데 우리 그 패솔로지스트 입장에서 매번 그 그레이드 1A나 뭐 1A로만 계속 내거나 제로로 내거나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얼마나 자주 리젝션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얼마나 흔한 소견인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지금 현행 프로토콜로 그 처음 한 달은 매주 바이옵시하고 뭐 2, 3개월 동안은 2주마다 하고 한 달에 한 번 하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게 이제 오리지널 프로토콜입니다. 근데 요즘 이거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많이 줄여서 하고 있는데도 뭐 1년 팔로우업 해야 되지, 2년 팔로우업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이 엔도메칼 바이옵시가 많은데 그래서 실제로 그 바이옵시를 이제 얼마나 자주 하느냐 이제 그런 걸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바이옵시 포지티브가 바이옵시당 몇 퍼센트가 포지티브일까? 아니면은 환자 몇 퍼센트 환자가 포지티브일까? 이렇게 결론이 된다 이거죠. 물론 요즘은 그 타크롤리무스라는 약이 워낙 좋아서 저렇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 빈도가 훨씬 높았는데 요즘은 그 이뮤노 서프레션이 안전하게 잘 되고 있어서 이러한 그 리젝션 비율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번 바이옵시 한 거 치면은 요 20%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이 매번 바이옵시가 아니라 포지티브가 아니라 한 2% 정도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바이옵시 샘플로 봐서 100개 중에 2개 정도는 그 리젝션이 나온다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뭐 거의 리젝션이 없다 이제 생각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견들이 있을 때 이거를 그냥 리젝션이라고 훅 해버리고 싶은데 때로는 리젝션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이러한 소견이 있으면 이거를 그냥 진짜 리젝션인지 이제 그런 질문을 나한테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조직과 나머지 3개 이상의 샘플을 얻었으니까 3개 이상의 마이오카디움 중에 다른 조직은 어떤지
아까 이제 마이오카디알 그 리젝션은 디퓨즈 프로세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걸 보고 이 주변에 이런 소견들이 있는지를 보는데 정말 이런 거는 우리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 표면에 서피스에 있는 것들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퀼틸 리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표면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서브 엔도카디알 림포시틱 인필트레이션이 약간 마이오카디움을 침륜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퀼틸 리전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좀 돌려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스케믹 네크로시스 이거는 의외로 많이 자주 봅니다. 특히 이제 수술한 지 3개월 이내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의뢰에 나타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임윤을 해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H님만 보면은 이런 걸 못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 본 거죠. 그러니까 자 3개월 이내일 때는 이걸 자세히 보거나 아니면 그 C4D 혹은 데스민 염색을 해서 데스민 해보면 여기가 이렇게 비었거든요. 이런 데가 C4D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고서 이스케믹 인저리가 마이오카디움이 있다. 사실 이것 자체가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심하면은 그만큼 이제 롱거 서바이벌의 문제가 생기겠죠. 50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잘 비교해서 보면 이게 이제 뭐죠 이게 전자 버추얼 슬라이드 버추얼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것들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재미가 있어서 찍은 거고요. 그래서 실제 환자에서 보면은 이제 원회에서 한 번 3A 나오고 나머지는 2번 나오는 사람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또 큐리티, 그다음에 이제 안티바디 메디에이트 리젝션이 있었던 안티바디 메디에이트 리젝션은 이제 카디악 알로그라프트 베스큘로패시 혹은 이제 아테로스클레로시스 뭐 이거와의 간별인데 카디악 알로그라프트 베스큘로패시 아테로스클레로시스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뭐 말 그대로 카디악 알로그라프트 베스큘로패시는 심장이 이식한 다음에 생긴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죠. 그게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 코로나리 아테리도 늙으니까 결국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안 생기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카디악 알로그라프트 베스큘로패시는 그 카디악 이것과 아테로스클레로시스를 포함하는 개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알로그라프트인데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생겼다. 그럼 이것이 원래 그 도너 하트가 원래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은 accelerated atherosclerosis after transplantation인지 그런 것들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바이옵시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서지컬 패솔로지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뭐 염증의 패턴이라든지 컨센트릭 내로잉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카디악 알로그라프트 베스큘로패시라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인트라마이오카디알 코로나리 아터리가 좁아진다 뭐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알로그라프트 베스큘로패시라고 그러는데 사실 삼성서울병원에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 심장 재이식을 받은 환자. 그런데 이런 병변이 3개월 내에 진행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아테로스클레로시스는 뭐 몇십 년 지나야지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병변들은 순식간에 이렇게 확 좁아지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진행성 알로그라프트 베스큘로패시는 우리가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당연히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큐 안티보디 메디에이트 리젝션 혹은 카디악 알로그라프트 베스큘로패시를 진단하려는 노력이 이제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AMR이 같은 환자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다가 결국 익스플란트 한다, 그래프트 페일리어가 생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요것이 무엇이냐 하면 컴플리먼트 4D, C4D 리액션과 CD68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결국 AMR을 이제 진단하기 위한 노력. 그래서 결국
그 어큐 리젝션은 치료했는데 안티바디 메디에이트 리젝션이 생겨서 알로그래프트 페일러가 되면은 그 손상 또한 너무나 억울하니까. 근데 흔히들 AMR이 뭐 하이퍼 어큐 리젝션 초기에 생기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3년 이내에 다양하게 생긴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그 히스토패솔로직 AMR이 있고 임뮤노패솔로직 AMR이 있고 둘 다 합한 AMR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히스토패솔로직 AMR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CD68 히스토사이트가 엔도셀리알라이티스를 만드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캐필라리 베니얼 아트리올 레벨에서 히스토사이트가 모이는 것을 보는 것. 그다음에 이러한 그 CD68이 보이겠지. CD68은 안 보여도 모노뉴클레어 셀을 보이니까 모노뉴클레어 셀이 인트라바스쿨라 마크로페이지가 보이는 것을 히스톨로직 AMR을 진단하고, 그다음에 임뮤노패스톨로직 AMR은 C4D 가지고 그다음에 CD68 가지고 하는데 CD68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인트라셀룰라 마크로페이지 등등을 진단하는 그런 툴로 이용하고, C4D는 베스큘라 엔도셀리알 셀에 정상적으로 약하게 먹는 것이어서 원 포지티브는 무시해도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약하게 먹는 것은. 그런데 진하게 멀티포컬 디퓨즈하게 먹는 것이 카디악 알로그래프트 베스큘러 패스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H&E로 봐서 캐필라리 엔도셀리알 셀의 프로미넌트하고 림포시틱 모노사이트 많아 보일 때는 CD68과 C4D는 이미 했으니까 CD68을 추가해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큐 셀룰라 리젝션은 이제 한 2% 정도, 샘플로 한 2% 정도, 그다음에 환자로는 10% 정도에서 나타나는 그런 병인데 그 자체가 워낙 중요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바이옵시하고 있으니까 어떤 임상의사의 어떤 간곡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임상의사나 환자들도 그 바이옵시를 기대하는 바가 우리보다는 훨씬 크다는 것. 그다음에 포스트오퍼레이티브 이스케믹 체인지, 바이옵시 사이트, 퀼티, 그다음에 인펙션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한번 나름대로 잘 해주고 해보자, 그런 얘기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